하나, 둘, 셋, 넷, 다섯. 교탁도. 좋아. 연결 안 돼 있는 거 맞죠? 아, 네, 저건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로만 항상 이걸로만 찍는 거니까. 근데 저거 메모리도 없던데 아까? 내가 빼버렸어요. 자, 보자. 여러분들, 그래 다 와줘서 고마워요.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좋아, 고마워. 좋아. 좋았어. 네. 그건 별로 없었어요? 네. 자,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다. 자, 우선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 저기 그 책 30페이지에 그림 연습 문제 5라고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5. 연습 문제 5. 연습 문제 5. 자, 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한번 그 브레인스토밍 좀 해보세요. 지우개, 지우개 무슨 지우개, 지우개. 아무것도 없어. 좋아. 이거 그 방학 동안 어디까지 진도 나가는 계획인가요? 6번밖에 없죠. 어, 횟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 저거 연력학까지 연력학 12, 13장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10점 다음에 용액, 그 다음에 연력학이 12장, 13장이거든요. 그거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가영 같은 경우 보통 1학기 때는 그 정도 배우더라고요. 네, 그거까지 하더라고요. 오케이, 됐다. 역시나 또 잔뜩 강의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후닥후닥 보세요. 여기 저 이거 10장 같은 경우 좀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영상 엄청 많아요. 다는 못 봤어요. 다른 못 봤어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제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렇지. 좋아. 진유르는 영상 봤어요? 네. 아니요. 스파이더맨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뭘 봐요? 소설. 그래? 소설 본다고 소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지?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 글만 읽고 해보세요. 의외로 이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헤헤.
보자. 좋아. 자, 이거 풀겠어요? 풀겠습니까? 다 풀었어요? 이 문제는 그 고등화학 경시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고등화학 경시 때 나왔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 공식 기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공식 기출 문제인데 문제가 약간 공식 문제인데 관습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관습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공식성과 충돌이 되면서 문제를 약간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제 바로 이겁니다. 자, KCl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볼까요? 이 KCl은 뭐 굉장히 흔하게 그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뭐냐면 그 이온결합 염이죠. 그 반합물 증발시키면 뭐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여하튼. 그래서 얘 녀석에 대해서 용해열과 격자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용해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 용해겠어요? 누구에 대한? 용해가 뭐예요? 용해가 물에 녹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였을 때 그때 그 에너지 관계가 17.2kJ/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해석을 이렇게 진율 멋져요. 진율 책에다 옮겨가지고 이게 탁 나오고 진율 나하고 직접 소통하고 싶었구나. 진율 좋아. 자. 그래서 이제 이 용해열이 17.2kJ/몰이면 얘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면 얘가 그 용해 반응의 엔탈피 변화 그게 17.2kJ/몰 이걸로 얘가 지금 내 분필 깜짝이야 또 깨질 뻔했네. 이걸로 보시다시피 짜잔. 자,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양의 함수값으로 양의 숫자로 주어져 있죠. 양수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도 양수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가 양수라고 하면 그건 발열을 얘기해요, 흡열을 얘기해요. 아직 뭐 나하고 연력학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흡열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이 격자 에너지 보이시죠? 이 격자 에너지는 쓸 때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보통 U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 격자 에너지가 바로 701.2kJ/몰. 요거로 8 짜잔 앞에 마이너스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발열 아시겠죠? 알겠죠? 요렇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숫자를 이렇게 이제 뭐냐면 똑같이 양수는 줬는데 누구는 부호 그대로 흡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는 그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야 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약간 그 아리까리 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그 어떤 공식적인 표현과 관습에서의 불일치가 생기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격자 에너지를 정의할 때 이거 이제 앞에서 내가 한번 한 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KCl을 예로 들자면 얘가 기체 상태에서 얘가 쫙 모여가지고 KCl 고체. 그래서 여기서 포타슘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염소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모여서 고체가 되는 이 과정에서 이 격자 에너지를 마이너스 701.2kJ/몰 보이죠? 이렇게 격자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식
요게 이제 그 대부분의 책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몇몇 다른 책들에서는 얘를 어떻게 격자 에너지를 정의하냐면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격자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리학 기반의 책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저자마다 개성이 달라서 이 앞뒤를 뒤집어서 그 격자 에너지를 표현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디를 처음으로 두느냐 어디를 처음으로 두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뭐 근본적인 뭐 그 원리나 뭐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내가 보는 관점을 이거를 시작으로 보겠다 이거를 시작으로 보겠다 뭐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버리면 부호가 바뀌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격자 에너지가 플러스 701.2kJ몰이라고 격자 에너지가 나와 있으면 그 격자 에너지는 지금 요 기준으로 정의가 된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걸 격자 에너지를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발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이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격자 에너지를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발열로 정의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몇몇 책들에서 이렇게 흡열 과정으로 격자 에너지를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기체 상태 이온들이 고체 결정이 될 때는 발열이고 고체 결정이 기체 상태 이온으로 떨어져 나올 때는 흡열이다. 뭐 이 이유는 알겠죠? 왜냐하면 고체 상태에서는 그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의 정전기적 인력, 쿨롱 인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하게 있다가 걔를 뜯어내가지고 양이온, 음이온을 분리해내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싹 다 사라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겠어요? 억수로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고체 결정은 어쨌거나 매우 안정한 상태고 여기에 있는 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은 매우 뭐 하겠어요? 불안한 녀석들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불안한 게 안정해지는 거니까 에너지적으로 발열이 된다로 정의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거꾸로 아주 안정한 걸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정의를 하면 그때는 격자 에너지가 그만큼의 흡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자 에너지의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내는 저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 있는 거라서 이거를 바라보는 그 뭐냐면은 그 학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죠. 사실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격자 에너지라고 쓰고 내가 그 반응식을 이렇게 정의하는지 이렇게 정의하는지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나 같으면 소송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소송 걸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걸 다 아니까 이 새끼 이거 실제 이거 실수했네. 그래서 소송 걸어가지고 돈을 뺐네. 왜냐면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라는 거냐 이거라는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고등학경시 같은 경우는 소송을 걸어봐야 별 임팩트가 없죠. 왜요? 응시 인원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은 항상 수능에서만 벌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러다. 좋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저 주어져 있는 두 번째 이 연력학적 분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이 이제 그 에너지 축이고요. 자, 여기가 가는 경로 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다시피 K 플러스
Cl-가 솔리드 고체로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가스 Cl 마이너스 가스에 완전히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 자 그냥 나는 이걸로 이제 격자 에너지를 정의할게요. 격자 에너지가 뭐 양이온, 음이온이 고체가 될 때 에너지 관계를 격자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 음이온이 짜잔 이런 식으로 고체가 될 때 이때 에너지 관계가 이게 바로 격자 에너지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용해 과정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래서 이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물속에 녹게 되면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물에 녹아 이온화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수화된 상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AQ라는 표현이 있는데 AQ라는 표현의 뜻이 뭐예요? 수화된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지금 수화된 상태를 뜻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 이온 상태의 기체가 수화된 상태가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에너지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델타 H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놈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HYD는 뭐 줄임말이었어요? 하이드레이션. 우리말 번역은 뭐죠? 슈화. 그래서 이온들이 기체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이온들이 물속에 녹아 수화된 상태로 변했을 때 에너지 관계를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화열이라고 했는데 이 수화열은 또 항상 부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화열은 뭐가 됐건 수화열은 항상 발열이라고 했습니다. 수화열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무조건 발열이에요. 그죠? 왜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양이온, 음이온이 기체로 존재하는 이 상태가 사실은 가장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게 가장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고체 결정으로 있건 얘가 물에 녹아서 수화된 이온으로 있건 이 기체 상태보다는 다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발열 반응이 되고 이쪽도 발열 반응이 된다. 좋아. 아시겠죠? 이때 문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데이터. 여기에 있는 용해열. 그 용해열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짜잔.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Cl이라고 하는 고체를 물속에 넣어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수화된 상태로 바꾸는 이 과정을 용해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에너지 관계를 용해열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자, 딱 봐도 뭐라고 했었냐면 자, 여기 줄게요. 준다. 바로 용해열은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 더하기 수화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1이 가는 걸 여기서 1이 갔다가 여기서 1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1이 오는 게 격자 에너지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그건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일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를 이제 반응물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생성물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얘가 1이 갔다가 1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 에너지 관계를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이때 얘를 또 편의상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격자 에너지의 크기에서 수화 에너지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다고도 했었죠. 뭐 이런 관점으로 써도 되고 이런 관점으로 써도 되고.
이때 지금 용혈이 얼마예요? 용혈이 보시다시피 17.2죠. 그 다음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에 자 더하기 수화 엔탈피. 다시.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격자 에너지를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701.2인데 격자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지금 발열 반응으로. 그럼 격자 에너지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701.2를 넣고 여기에 델타 H 하이드레이션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소화 에너지는 17.2 빼기 701.2 해서 값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648 kJ/몰이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유 좋아. 저렇게 좋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 저거 대부분의 체크하는 대로 일단 다시요. 뭐라고요? 앞에서 격자 에너지 대부분의 체크하는 보통은 그게 상황에 따라 잘 보셔야 되는데 저 몇몇의 책이 대부분의 책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부분의 책이 격자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었죠. 정의한다고 했었죠. 근데 몇몇의 책이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죠. 그 몇몇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옥스톱이라는 사람이 쓴 일반학 책이에요. 그래서 옥스톱이 책을 되게 무슨 막 경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몇 부분에서 되게 허술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옥스톱이 책을 내는 출판사가 센게이지라는 출판사거든요. 미국에서. 그 센게이지에서 나온 책이 메스터톤이에요. 메스터톤은 그러면 여러분 1학년 책이죠. 대부분의 그래서 메스터톤은 그 옥스톱이 책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그 뭐냐면 같은 출판사여서 그게 없나 봐요. 그게 뭐야 그거 저작권 문제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 출판의 모든 그림에 대한 저작을 출판사가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센게이지에 있는 그림하고 그 메스터톤 책에 있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저 옥스톱이 책에 있는 그림이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메스터톤 책이 그 옥스톱이 책의 어떤 축약판인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메스터톤 책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옥스톱이 책처럼.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교사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교사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지 알아서 잘 판단해야 돼요. 알아서. 그럼 알아서 판단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이걸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발열이면 어디서 어디로 정의를 한 거예요. 발열이라고 정의를 하면. 기체가 고체가 된다라고 정의하면 발열인 거예요. 무조건.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흡열로 정의를 하면 이건 고체가 기체가 된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격자 에너지 중 기체가 고체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100% 발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격자 에너지를 고체가 기체가 된다로 정의하면 100% 흡열이에요. 그러니 사실 애매하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격자 에너지를 딱 봤는데 보시다시피 흡열로 쓴 것 같다. 그러면 그 저자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로 정의한 거예요. 그냥. 격자 에너지를 줬는데 발열로 줬다. 그럼 그 기체는 그 저자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걸 격자 에너지로 정의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결국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됐죠?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책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교사마다 달라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하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여하튼 그러다. 이게 인간이 하는 것에는 관습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보통 하던 대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별것도 아닌데 하던 대로 하는 거를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바꾸려고 하면요 엄청난 주변의 반대에 휩싸여요. 놀라웠게도요. 정말입니다. 예. 뭐 여하튼 그렇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습 문제 5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요거 그 이온과 이온 사이 상호작용 이 얘기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뭘 한번 해볼 것이냐. 여기다 됐죠? 지운다. 지운다.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운다. 자, 이합 A 그다음 2.2 바로 봐. 이온과 극성 분자 간 인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2.1 챕터는 이온끼리의 상호작용이었죠. 그래서 이온끼리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뭔 얘기를 했었던 거야. 뭐 예를 들면 격자 에너지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했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온과 극성 분자 간 인력을 얘기할 건데 이게 사실 뭐냐면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잘 보시면 이온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양이온, 음이온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 극성 분자 간 인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극성 분자 간 인력은 물론 극성 분자의 인력은 억수로 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얘가 억수로 많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극성 분자는 바로 H2O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뭐 이온의 앞서 말씀드렸던 수화 과정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온과 극성 분자 간 인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얘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 example 1.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제 극성 분자. 예를 들어서 H2O 같은 건데 H2O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짜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산소는 약간 어떤 성격을 가져요?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여기에 있는 수소는 어떤 성격을 가져요? 약간 플러스 성격을 갖게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수소를 향해서 예를 들면 아까 이온이었던 음이온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여기에 있는 수소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접근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포타슘 양이온은 어떻게 여기에 있는 산소 델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됐건 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수화 혹은 용매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물이 여기서 용매인 거지. 근데 그 용매 중 특별하게 지금 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용매화의 특수한 과정인 수화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과 극성 분자 간 사이에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요건 이제 그 유기화학에서 또 억수로 많이 등장하는 건데 바로 유기화학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화합물 중에 KCN이라는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DMSO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똑같이 이온과 극성분자 간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KCN 포타슘 방금 여기서 얘기한 1 플러스 양이온이고 CN이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죠. 참고로 CN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저 CN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이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민체? 그려봤어요? 이거 1학년 기출문제로 나와요. CN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리기. 좋아. 자, 다 그렸습니까? 루이스 구조 그리고 옛날에 많이 했었죠? 네, 잘 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네, 지금 보자. 어우, 이러면 이제 전자계수가 바뀌었죠. 그다음 보자. 아, 그렇게요? 아, 그렇게 하면 옥텟이 안 맞죠. 그다음? 아, 그래? 오빈 씨 아직 안 그려봤어요? 그래요? 자, 민캉이. 민캉이 정답. 이야, 멋지다 민캉이. 멋져요? 멋져 불어. 자, 그다음 우리 진이오를. 진이오 아직 안 했네. 아, 우리 진이오를. 요로 진이오를. 재윤.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자, KCN. 자, 예, 루이스 구조 1학년 때 나오죠. 자, 여기에 있는 그 K 플러스. 근데 메스터톤 책이 순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루이스 구조가 1학년 1학기 때일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거예요. 1학기 때. 2학기 때부터 막 연력학 막 시작할락말락 할 때, 그러니까 화학 평형 2학기 때부터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뭐 하여튼 1학년 루이스 구조 나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K 플러스는 그냥 양이온이고 CN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 이온인데 루이스 구조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의 형식자는 얼마죠? 탄소 형식자는? 얘가 1 마이너스죠? 그게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 이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N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이 탄소가 1 마이너스 형식 전하를 갖고 있는 상황을 CN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어디? 내가 잘못 봤나? 우리 지금 잘못 봐가지고 우리 만수리 삐진 거 아니야? 보자. 우리 삐져 어디 보자. 이렇게 그랬었어요. 보자. 네, 그래요? 그랬었는데. 아까 여기 이중계라고 돼 있어갖고. 그거는 예. 이제 공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닌 걸 발견하고. 아, 그래요? 그래. 그렇구나. 만수리 내가 못 알아봐줘서 미안해요. 응? 우리 만수리 또 슬퍼가지고 또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석유대라니요? 웬 석유대요? 만수로. 진짜 이게 석유 재벌들이 이제 뭐냐면 약간 꺾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바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만수로 어떻게 해요? 집안에 저기 주가 떨어져 어떻게 해요? 자,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KCN 루이스 구조는 이겁니다. 근데 이 KCN이라는 물질 자체도 되게 중요한 물질이죠. 어떤 물질이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네, 바로 청산가리애가 잠깐 뭐야?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먹으면 많이 먹으면 뒤진다
알겠죠? 예,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선시대 때 왕들이 엄청 많이 갔죠. 예, 그래서 뭐 얘기해준도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왕은 완전 극한 직업이었다. 목숨 내놓고 하는 직업이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뭐 요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KCN.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 중에 MBC에서 뭐 옷소매 붉은 끝동인가? MBC에서 무슨 KBS인가 드라마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달달한 막 로맨스처럼 그 조선시대 사극을 그리고 있는데 누구 얘기냐면 정조. 네, 정조 이산 이야기. 그래서 정조가 이제 왕세자 때 어떻게 왕이 돼가느냐 그걸 보여준 영화인데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정조를 죽이려고 그 반대파에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요. 끊임없이. 즉 궁 안에 정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막 엄청나요. 그래서 어떤 일화가 하나가 있었냐면 뭐냐면은 지금은 경복궁을 가면 그렇게 뭐냐면 좀 이렇게 화려함을 못 느끼지만 실제 조선시대 때 경복궁 안에는 건물이 990개인가 돼요. 건물만 990개예요. 네, 거기서 왕이 어디서 자게요? 극비예요. 왕이 자는 곳은 극비예요. 그리고 왕이 자는 곳은 매일 바뀌어요. 뭐 때문에? 킬러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래서 990개나 되는 건물에서 매일 장소를 바꾸어 자기 때문에 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에 자는지를 아는 사람은 궁 안에 세 손가락에도 못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상선. 상선이 누구예요? 상선. 네, 상선이 누구냐면 내시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내시가 되게 계급 높은 건지 아세요? 내시 중에 상선이면 계급이 종이품인가 뭐 그렇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상선은. 그래서 상선하고 뭐 중전 이런 사람 등을 빼고는 왕이 그날 어디서 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정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잖아요? 바로 그 건물로 킬러가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궁 안에 모두가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뭘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정조의 개인 경호 집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조가 조선 팔도에서 제일 쌈 잘한다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그게 장용영이죠. 그래서 장용영이 정조의 개인 보디가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자면 그 방 주변을 걔네들이 딱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조의 완전 친정조파, 무슨 말 알겠어요? 친위 부대.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조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KCN을 엄청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정조는 천재여가지고 이 모든 그 적들의 공격을 무려 30년 동안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공격이 쉬워요, 수비가 쉬워요? 수비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할 사람은요, 그냥 내가 맘 편할 때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비할 사람은요, 계속 수비를 해야 돼요. 이 심리 상태를 알겠어요? 내가 쟤를 죽여야겠다고 하면 내 주변 일 좀 정리하고 뭐 좀 편안할 때 이 좀 죽이러 가볼까 이건데 이게 누가 나를 죽이려 온다고 하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조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걸 30년 동안 버티다가 55세 되던 해에 급사해요. 원래 정조가 그 운동광이었거든요. 운동광이에요. 운동광이어서 그 기록에 의하면 몸이 엄청 좋았다고 돼 있어요. 네, 몸이 막 이렇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막 무슨 말이겠어요? 활 어마어마하게. 근데 갑자기 55세 급사해요. 네, 그 공격이 통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별의 별 방식으로 막았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 이후로 그 조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망국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죽음과 함께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이 그 조선을 잇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나라는 망할 때 돼서 망한 거예요. 망할 때 돼서 망한 거야. 예. 그래서 망할 때 돼서 망했고 우리가 또 다른 정권을 만든 거지 그냥. 알겠죠? 예. 근데 중간에 이상한 애들이 껴들어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싸워도 우리끼리 싸워야지. 갑자기 난데없이 딴 놈이 들어가지고 편들고 이러면은 더 열받잖아요. 아니, 싸워도 우리가 싸우고 뭐 우리가 서로 때리고 이러는 거지. 갑자기 이상한 애 들어가지고 막 편가르고 막 이건 아닌 거지. 예. 뭐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하니까 조선시대 그 가슴 아픈 왕들이 생각이 나는군요. 여하튼 독극물로 사용될 정도로 반응성은 크겠어요? 반응성은 작겠어요? 독극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CN-는 거의 전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원탑이에요.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반응성을 갖춘 물질인데 이 CN-는 전 우주적 관점에서도 원탑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타노스도 여기에 중독되면 죽는다. 알겠죠? 네. 정말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놈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할 때 이 DMSO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녹아있게 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이름이 뭐냐면 자, 딱 봐도 줄임말이죠. 근데 뭘 줄임말이냐면 다이 메틸 술 폭사이드 이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DMSO 알겠죠? 그래서 다이메틸 술폭사이드를 줄여가지고는 DMSO라고 쓰는데 뭐라고? 술폭사이드 술 F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술폭사이드. 네. 맞아요. 뭐 아주 대단한데. 자, 그래서 그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당연히 황하고 산소 중에 어디가 전기임성도가 더 커요? 여기 있는 이 산소가 전기임성도가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전기임성도 하면 산소죠. 전 우주에서 전기임성도 2등이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클 거고 황은 여기서 아주 플러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이 산소 쪽으로 여기에 있는 포타슘 양이온이 이온화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용매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CN-가 음전화를 갖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DMSO라고 하는 녀석이 용매인데, 그러니까 DMSO가 이제 이거 아주 유명한 유기용매예요. 아주 유명한 유기용매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이 액체고 거기에 KCN을 녹이면 K 플러스 양이온이 산소 쪽으로 용매화가 되고요. CN-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재밌게도 이 CN-는 이쪽으로 용매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CN-는 보시다시피 재밌게도 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용매화가 불가합니다. 왜 용매화가 불가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인력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가까이 접근을 하면 여기 황의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서 얘들끼리 밀어내는 것 바람에 이 둘 사이 인력이 나타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이 강할 것 같지만 여기도 비공호 전자가 있고 여기도 비공호 전자가 있는 바람에 이 CN-가 용매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묘하게도 이 DMSO라는 용매 속에서 KCN을 녹이면 포타슘만 용매화가 되고요.
여기 있는 CN-는 따로 홀로 존재하는 이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과 극성 분자간 인력이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제 일반학 수준에서는 이렇게 이제 H2O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유기화학 같은 걸 배우면 나중에 이 DMSO 같은 녀석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완전 중요하다. 이 DMSO가 되게 또 유명한 성격이 있는데 제가 얘가 피부 침투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에? 안 좋은 거냐라고 묻는다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실용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상용화된 그 의약품 중에서 케토톱 알아요? 케토톱? 관절염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중에 파스처럼 이렇게 바르는 게 있거든요. 파스 이게 넙다하게 이게 턱 바르면 이게 관절염 치료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게 고무 이런 이제 이게 파스 재질의 이거 판에 관절염 치료제가 발려져 있어요. 그러면 관절염 치료제를 발랐다고 해서 피부에 붙인다고 치료되면 이상하잖아요. 관절염은 어디 생기는 거예요? 내부 관절 사이에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피부에 바른다고 그게 될 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케토톱이라고 하는 그 패드 안쪽에 DMSO는 아니에요. DMSO는 아닌데 DMSO처럼 피부 침투가 잘 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 피부 침투가 잘 되는 물질과 관절염 치료제를 같이 발라둔 거예요. 그럼 피부 침투를 하는 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혈액 내부로 관절 내부로 들어가면서 관절염 치료제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케토톱이에요. 그래서 케토톱이라고 하는 그 녀석은 그냥 뭐 이렇게 파스처럼 바르면 확 하다 뭐 뜨끈뜨끈하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관절염 치료제가 내부로 피부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이 DMSO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DMSO 같은 거 자체는 이거 자체는 특별한 독성이 그렇게 있지가 않은데 만약 얘가 독성 물질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다다. 자, 그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네. 좋아. 자, 그다음 2.3. 극성 분자간 인력. 자, 이때 타고난 극성을 가진 분자를 바로 우리가 연구쌍극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연구쌍극자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뭐냐면 퍼머넌트 다이폴입니다. 퍼머넌트란 말 알죠? 퍼머넌트가 그 콩글리시로 뭐예요? 이제 퍼머넌트가 콩글리시로 뭐가 된 거예요? 그게 파마가 된 거예요. 파마. 알겠어요? 거기 뭐 이렇게 미용실 가서 이렇게 꼬불꼬불하면 꼬불꼬불하게 딱 퍼머넌트 되잖아요. 그 퍼머넌트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거치면서 파마가 된 거예요. 콩글리시로. 무슨 말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 영원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걸 퍼머넌트라고 하고요. 쌍극자를 다이폴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녀석들인 거죠. 바로 예를 들면 HCl, 뭐 얘는 뭐 H2O 등등등. 하여튼 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H2O 이렇게 한번 써볼까? 뭐 그리고 또 얘만 있나? 갑자기 또 뭐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천지백가지로 많은데, 자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수소 같은 것들이 델타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염소하고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아시겠죠? 이런 속성을 갖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구쌍극자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합을 구성하는 그 양쪽 원자들,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수소, 염소, 수소, 산소 뭐 이런 것들, 그 원자들의 무슨 차이?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영구쌍극자라고 한다. 에잇. 그럼 이때 두 번째, 이러한 그 영구쌍극자 간 인력 역시 나타날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뭐 이것도 예를 뭐 억수로 많이 들 수 있는데, 저기서 예로 든 HCl 뭐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2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염소의 전기음성도는 바로 3.1 정도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약간 마이너스 성격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쪽이 플러스 성격을 갖는다면 이때 여기에서 어떤 한 분자의 플러스인 부분과 한 분자인 마이너스 이 부분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도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영구쌍극자 간 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의 크기가 크냐 작냐 뭐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하여튼 이런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러한 극성 분자 간 인력의 극단적인 경우가 그게 바로 수소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결합은 뒤에서 챕터를 따로 분리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극성 분자간 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수소결합은 거기에 추가로 뭔가가 더 있습니다. 뭔가가. 그 뭔가는 또 한꺼번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저번 시간에 이온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수화 현상 등을 얘기하면서 이온과 극성 분자간 인력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극성 분자간 인력에는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극성을 갖지 않는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터 3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같았어요. 네. 좋아. 여러분들 좋아요. 좋다 좋다.
좋아 좋아.